여러분, 라면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하나씩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라면이 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라면 조리법 보시면 물 500ml에 스프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대로 끓이면 나트륨이 대략 1700에서 18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김치찌개는요? 한 그릇에 2000mg이 훌쩍 넘어가요. 된장찌개도 비슷하고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국물 요리들, 사실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고 불렸을까요? 라면에 대한 오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근데 드시고 나면 괜히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방부제 들어갔다던데, 기름이 나쁘다던데, MSG 범벅이라던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맛있게 먹고도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먼저 방부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라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면을 고온에서 튀기고 열풍으로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잡균이 다 죽고 수분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최소 12% 이상의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파뮤 얘기. 라면 튀길 때 파뮤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파뮤는 과자, 빵, 시리얼에도 다 들어가요. 식물성 기름이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봐도 파뮤가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MSG는요? 2006년부터 라면에 MSG 인위적으로 안 넣어요. 대신 마늘 같은 천연 향미료로 맛을 내고 있죠. 그럼 라면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약 60%, 지방이 25%, 단백질이 10%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60%는 괜찮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은 한 끼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계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식이섬유? 콩나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 붓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밤늦게 드시면 당연히 다음날 붓죠.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니까요. 콩나물 넣고 계란 풀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다음날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 편안하고 붓기도 덜해요. 특히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면에 콩나물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인 겁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한 그릇, 나트륨, 조리법대로 끓이면 약 1700mg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은요? 2000mg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파뮤도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파뮤 섭취 그룹이랑 다른 식용유 섭취 그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파뮤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부제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분석 자료를 보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라면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계란 하나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확 올라갑니다. 풀어서 넣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한 줌 넣으세요. 식이섬유도 채워지고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서 맛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 두부를 반모 넣어보세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난리난 라면 레시피 아시나요? 임성근 셰프의 오일라면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건강 레시피더라고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스프 넣고 계란과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채워지죠. 면이 익으면 면만 먼저 건져서 그릇에 담아요. 불 끄고 얇게 썬 오일을 국물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하면서도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배입니다. 면 위에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해장라면으로는 별미입니다. 나트륨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 곁들여 드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라면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만 절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정답은 봉지라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컵라면 용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팅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에 튀긴 면이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겉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겉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신라면 겉면, 진라면 겉면 다 나와 있거든요.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일반 라면보다 낮고 기름 걱정도 없죠. 면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겉면은 맛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일반 유탕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겉면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라면 종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칼륨 많은 채소 꼭 곁들여 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금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먹고 잘 체하고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을 같이 넣어 드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 야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얼굴 붓는 분들은 이건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세요.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부제 안 들어있고요. 파묘도 문제 없고요. MSG도 요즘 라면엔 안 넣습니다. 다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란과 콩나물, 두부 같은 거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나트륨이 걱정되시면 국물만 반만 남기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계란 하나, 콩나물 한 줌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해지실 겁니다. 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국 중에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자주 먹는 음식 재료인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겨울철 채소로 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지어지지 않는데요. 시래기에는 100g당 칼륨 함유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형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거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인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참 신기하죠?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물과 함께 팽창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폴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시래기 꼭 섭취해야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간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쥐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 까먹으면 찰떡궁합인 거 아시나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이죠.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도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넣어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과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 시래기에 잘 묻힌 뒤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요리에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되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된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이죠.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다 아실 거예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주어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죠. 시래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 꼭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몸에 유일한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바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이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유의해 주세요.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宿便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 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어릴 적 명절이면 어머니가 꼭 상에 올려주시던 그 추억의 반찬입니다. 껍데기를 까면서 손가락 끝이 빨갛게 물들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꼬막입니다. 에이, 꼬막이요? 그거야 맞긴 하지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대 진미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 음식이 바로 이 꼬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인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랑에도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니 괜히 격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꼬막은 조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피와 같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조개라는 겁니다. 삶으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꼬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혈관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소화 기능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요, 꼬막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같은 꼬막을 드시더라도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반대로 꼬막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데 이 조합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겨울철 꼬막 드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맛있게 드시고 나서 며칠을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색이 창백해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자료에 의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에서 15%가 빈혈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이신 어르신분들은 그 비율이 엄청 높은데요. 빈혈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소화기능 문제입니다. 밥맛이 없다, 입맛이 떨어진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못 먹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몸이 냉해지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하면 몸에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량도 줄어들잖아요. 예전처럼 고기도 잘 안 드시게 되고 밥 양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철분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화 기능 저하도 비슷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따뜻한데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꼬막입니다. 자산 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은 꼬막을 가리키며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달하고 기록했어요. 이 단맛의 비밀은 글리코겐 성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막은 조개류 중에서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삶으면 붉은 핏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요.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어요. 철분제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꼬막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한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료 본초라는 책에 보면 꼬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장을 잘 돌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여 입맛을 돋운다 라고요. 식물 본초에서는 꼬막은 비위를 건강하게 해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좋고요. 평소 소화가 약해서 식욕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보통 해산물 하면 성질이 차갑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해산물을 피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꼬막은 예외입니다. 식료본초에는 신복의 냉기와 허리와 등의 냉풍을 주로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의서에도 공통적으로 꼬막은 기운이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의 기운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에게 특히 맞는 음식이에요. 자,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을 녹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재밌는 민간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꼬막 껍질을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가두면 천연 칼슘 식초가 만들어져요. 식초와 껍질 비율을 10대 1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담가주셨다가 맑은 물만 걸러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꼬막은 단백질 함량이 14%예요. 전복이 12.9%인데 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100g당 81칼로리밖에 안 되고 지방도 1g 정도로 아주 낮아요.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 섭취는 적으니까 체중 관리에 딱이죠. 이 외에도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자, 이렇게 좋은 꼬막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꼬막하고 마늘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꼬막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아주 탁월해요. 게다가 마늘이 꼬막의 비릿한 향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예요. 꼬막이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부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섭취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칼슘도 풍부해서 영양 흡수를 돋고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아요. 삶은 꼬막에 부추를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의 신맛이 꼬막의 담백한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간단하게 삶은 꼬막에 초고추장을 찍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꼬막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 굵은 소금을 뿌리고 껍질끼리 부딪혀 바지락 문질러 씻으세요. 4~5번 반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해감입니다. 물 1리터당 소금 2큰술 비율로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세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함께 넣으시면 화학적용으로 해감 효과가 좋아져요. 검은 봉지로 빛을 차단하고 1~2시간 정도 해감하시면 됩니다.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핵심 비법이 있어요. 물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찬물 1컵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꼬막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이 한쪽에 붙어서 까기가 쉬워져요. 꼬막 잎이 5에서 10% 정도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끄세요. 삶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살이 질겨지고 영양분도 빠져나갑니다. 껍질 까실 때는요, 꼬막 뒷부분 궁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숟가락을 대고 지렛대 원리로 비틀면 쉽게 열립니다. 적정 섭취량은 한 번에 10개 정도가 좋고요.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꼬막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꼬막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꼬막 드시고 바로 우유 드시거나 치즈 드시면 꼬막의 철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꼬막 드시고 1~2시간 후에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예요. 고지방 육류와 꼬막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자,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홍차입니다.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요, 구워 먹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과하면 기를 옹색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를 막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만이시거나 열이 많으신 체질이시면 특히 적당히 즐기셔야 돼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꼬막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구토, 설사, 복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심한 경우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하면 여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해요. 꼬막, 굴, 조개 같은 어패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76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는 겁니다. 냉동고에 넣어둬도 죽지 않아요. 게다가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요. 대부분 2에서 3일 내에 회복되지만 어르신의 경우 탈수 위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시면 됩니다.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알코올 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비누로 씻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꼬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8대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조개류 중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요. 대부분의 해산물과 달리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기능 개선까지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마늘, 부추,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유제품이나 커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꼬막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찬물 1컵 정도 넣고 온도 낮춘 다음에 넣으시고요. 3에서 4분만 삶으시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제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특히 12월에서 2월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 석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바다가 선물한 천연 보약 꼬막, 이번 겨울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삶아서 맛있게 드셔보면 어떨까요?